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희귀해지고 정말 수요가 늘어나고 정말 좋은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되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보유하면 좋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10년이라고 했고 사이클을 2번 도는 시간이죠. 인류적으로 많이 썼던 금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좋은 자산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투자라는 인베스트라는 단어보다 리저브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해야 하는 자산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 매거진이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거기에 가입한 기업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스트래티지가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있고 뭐 홍콩의 문그룹도 있고 싱가포르의 지니어스 그룹도 있고 사실 지니어스 그룹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 미국은 뭐 이미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보유 20만 개 압수한 거 팔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베스트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리저브라는 관점의 보유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모으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잘 사는 것들이 좋다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성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 뭐 관세 이슈도 있고 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민코인을 발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금이라는 자산과 비트코인이 많이 비교되고 또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결국에는 입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25년 3월에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곳에 금이 없다면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 재무부가 현재 포트녹스에 4,583톤의 금이 저장되어 있다고 공시하고 있고 이 가치가 현재로 환산하면 620조 원입니다. 근데 포트녹스에 대한 전체 실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19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도 더 됐죠. 75년 가까이를 재고 실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체 실사를. 그래서 좀 이제 재밌게 표현을 드리면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 매장들을 관리해 보면 그 점장들이 매일 재고를 맞춥니다. 그래서 전산 이제 셉이라는 프로그램에 찍혀 있는 재고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점장들이 이제 매일 맞춰도 분기나 이제 연말에 보면은 항상 이게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느꼈던 게 이런 작은 매장 또는 큰 매장들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재고 실사를 해도 제품의 이제 상태나 제품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이 거기에 정말 정확하게 좋은 퀄리티의 좋은 개수의 좋은 양으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미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지위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비트코인 프록시 기업들은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비트코인 프록시라고 할 때는 비트코인에 연관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비트코인의 진심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잘 영위를 하면서 뭐 영업이익들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익들을 비트코인을 잘 사는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승하든 하락하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사고 있고요. 사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도 정말 꾸준히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변동성과는 상관이 없이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사고 있다. 기업들은 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장의 사실 가격 흐름에 상승을 뭐 가져오는 막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재미있는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작년에 그 MSTR의 상승폭보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상승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주주총회를 했어요. 메타플래닛에서. 그래서 저희랑 연관이 깊은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기업들도 임원들이 가서 되게 축하해주고 각국에서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500명 가까이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들 보고 했었는데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뭐 저희 회사의 존재를 알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넥슨이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넥슨의 그 김정주 회장님이 예전에 그 넥슨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를 못하니까 넥슨 재팬에서 21년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 처음 시작하셨었거든요. 그때 정확한 수량이 1717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24년에 비트코인 보유 전략해서 지금 이제 4,525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메타플래닛의 위치를 저는 넥슨이 차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쉽죠. 이런 흐름들이 되게 아쉽고 일본의 넥슨 같은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포 코퍼레이션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죠. 5월 25일에서 7일에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메나라는 행사를 크게 하고요. 뭐 셀로도 오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들 많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에게도 초대권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좀 회사 그 상황으로 좀 바빠가지고 라스베가스는 좀 못 갈 것 같고 12월에 두바이에서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참석을 할 것 같고요. 5월에 사실 그 트럼프가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매나 행사 때. 그래서 지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2023 내쇼빌 때 트럼프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팔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격 그때 빵 뛰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단기 가격은 되게 예측하지 않는 편인데 5월, 6월에 좀 좋은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이클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그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좀 예측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저는 솔직히 완벽하게 그거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패러다임이 그냥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되게 아름다운 공학적 논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반감기에는 보상이 있고 현재 이제 3.125 BTC 보상에서 1.5625 BTC 보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체결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한정된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 갈 거라고 너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비춰보면 그냥 사이클이라는 개념보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희귀해지고 정말 수요가 늘어나고 정말 좋은 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되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만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들어가야 돼 라는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다 보면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현재 이제 한 약 6에서 7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채굴 업자 대비 이게 평균인 거고요. 물론 이제 나스닥 상장사 되게 이제 그 효율성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리스 에너지나 뭐 클래스파크 같은 기업들은 채굴 원가가 이것보다 좀 많이 싸요. 4만을 조금 넘는 수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를 이제 생산하는 생산 원가도 계속 높아질 거고, 뭐 예를 들면 경영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 생산가랑 판매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뭔가 이제 사이클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면 또 좋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클 셀러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21년도부터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한 4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적립식의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샀으니까. 그래서 제일 보유하면 좋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마이클 셀러 회장이 10년. 이라고 했고, 사이클을 2번 도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10년, 그러니까 사이클 2번 정도 돌겠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모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가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또 책이 나와서 안 팔리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하게는 저는 가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책이 왜 나와야 되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또 봤던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책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접근을 한 책들도 많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라는 책들도 많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이랑 묶이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매크로나 거시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들, 그리고 지정학과 역사적인 측면들,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에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양한 자기만의 렌즈로 조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장우 대표랑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을 쓸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내가 책을 쓰지 않고 정말 이제 좀 다른 렌즈로 비트코인을 풀어낸 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었고, 그중에서 제가 제 눈에 잘 들어왔던 게 이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hanks God for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가 이제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학적인,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좀 들어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 구글 다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을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오히려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을 그래서 가져오자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지미한테 연락을 했고요. 지미한테 연락을 했더니, 야, 이거 한국에 번역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한 친구가 있었어. 라고 한 친구가 이번에 번역을 잘 해주신 명훈님이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진도가 많이 빼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명훈님 자체는 번역 너무 잘 해주셨지만 이 출판에 대한 과정들을 모르시는 거죠. 번역은 너무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원래 이제 기획하고 사업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요거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한국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응달책방 거인의 정원 쪽에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책이 잘 나올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이 영어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고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에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책을 크리스천 그리고 비트코이너의 관점으로 보는, 너무 한국에서 잘 알려진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면 돈이 어떤 거라는 거를 좀 알게 되잖아요. 이 책을 보고 나면
비트코인이 정말 어떤 거라는 거를 좀 이제 철학적이고 크리스찬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모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런 그런 그 철학, 신학, 뭐 크리스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돈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때 화폐 단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왜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잘 나와 있고, 그거를 미국의 달러로 이제 비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래서 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9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3가지 파트 정도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가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이해, 돈이란 뭐냐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리고 2부가 법정화폐의 문제를 다루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더 도덕적인 돈이다.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3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돈에 대한 이해를 지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인상 깊게 좀 이제 밑줄 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좀 이제 그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같이 읽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달 수도 있는데 제가 좋은 문장들을 좀 많이 좀 오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5에서 16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돈은 매우 영적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또한 영적이며 돈은 인간관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적 관계는 돈으로 정의됩니다.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도 돈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거래를 통해 돈으로 연결됩니다. 돈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돈과 무관한 인간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살인이나 도둑질, 기만, 증오와 같은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됩니다.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를 고리대금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돈이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선과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돈은 우리가 유익한 것을 창조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줍니다. 돈은 노동의 결실을 저장하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돈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이토록 중요한 돈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을 경박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 이보다 더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의롭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긍정적 비유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구원서사도 빚, 탕감, 대속과 같은 돈의 언어로 묘사됩니다. 돈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탐욕과 시기, 권력에 대한 욕망은 돈을 숭배하며 생기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 죄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 15에서 16페이지를 보면 돈은 결국에는 중립적인 거라는 얘기를 하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 목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잘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돈을 얘기할 때 좀 이제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섬기고 땅의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벌거나 깊이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정말 잘 쓸 수 있고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정말 독특한 시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잘 풀어낸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진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 중에 그래도 속하기는 할 텐데 정말 애정하는 책이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역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그 시대에 돈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했고, 그 시대에도 돈이 이렇게 망가져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이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한국판 비트코인 돈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의 속성을 보면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돈의 속성을 비트코인의 속성으로 좀 재밌게 옮겨서 봤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5가지 정도 문장들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이 있고요. 비트코인도 인격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말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돈은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기의 대상이라는 거는 정말 돈을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과 비트코인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리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도 정말 이제 투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작년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복리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빚내서 투자하겠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과 개인이 같다라고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돈, 나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또는 뭐 전세금 내야 되는데 이런 돈들을 이게 유통기한이 되게 짧은 돈들이 있을 때 그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많이 가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이 긴 돈은 한 번에 사도 괜찮지만,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근데 요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돈을 함부로 투자하면 이것도 투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한다거나 또는 내 몸값을 진짜 높이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맑은 머리를 갖춰서 그래서 꾸준히 번 월급으로 그냥 열심히 사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번째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 fear, 두려움이 많을 때 그때 오히려 구매 비중을 저는 더 늘리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희 그 비트 세이빙에 그런 기능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스마트 저금통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트코인이 비쌀 때 더 적게 자동으로 사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두려움이 만연할 때 비트코인은 더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면 사실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를 투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기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뭐 어떤 그 팀이 와가지고 뭐 같이 이제 토큰 세일도 하고 뭐 미팅들도 많이 했지만 그런 코인들이 90%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저도 이제 좀 아는 팀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세일즈를 안 하는 팀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민들한테 마치 이게 한국에서 잘 팔리는 코인인 것처럼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전문가가 아닌 대중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낙수 효과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낙수 효과를 많이 이제 받는 나라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저브, 전략적인 보유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하반기에 전문 투자자, 그리고 상장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CBDC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CBDC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유명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50만 개 정도 모았거든요. 50만 개 이상 모았네요. 그리고 올해 25년에 20만 개 더 산다고 하니까 70만 개 정도로 보유를 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정말 글로벌리 만들어지는 거를 사실 저는 업계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for 코퍼레이션즈에 제가 가입했던 이유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브릿지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야, 우리도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많이 태핑을 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달이 맞나요? 지난달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블락 같은 경우, 블락도 잘 아실 거예요. 잭도시라는 이제 유명한 창업가가 만든 회사인데, 블락 같은 경우가 24년 5월부터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DCA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그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달마다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이 기업들이 지금 이미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보면은 CAGR, 매년 이제 성장률도 높고, 보유한 이제 현금도 좋고, 영업이익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블락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DC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제가 좀 걱정하는, 우려하는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의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BFC에 가입한 기업인데, 거기는 빠졌어요. 4월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걸 알아요. 기업의 오너들도 임원들도 알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비트코인 리저브 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장에 펀더멘탈도 기업이 없으면서 선언을 하고 주가가 뛰기를 그냥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한국에서 저는 절대로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브릿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 친 문장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31에서 32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에 나왔던 이제 돈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 잘 모릅니다. 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도 부족하고요. 돈에 대한 애착은 거리낌 없이 내보이긴 합니다. 이러한 애착은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부의 과시 또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자유와 행복 그리고 자존감과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고 가끔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돈에 대한 강박은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투자하는 것에 같은 강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탐욕적인 걸까요? 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 심지어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위에 둘까요? 이기심은 우리의 세상적 실존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기심이 변하여 탐욕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면 돈의 지배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타락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자유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저 우리처럼 돈이 부정적 영향과 오해에 시달릴 뿐이니 그들이 돈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게 둬서 안 됩니다. 돈이 집착과 고통의 원인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돈을 우리를 위한 선한 선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이 똑같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돈과 부도덕적한 돈이 역사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 돈이 부정하게 변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건전한 화폐에 내재한 부도덕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돈이 어떻게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이해를 제가 2개 정도 더 읽어드릴까요? 네, 47에서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장 13절에서 14절이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폐의 역사는 잘못된 의도와 뜻밖의 결과 그리고 수많은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각기 다른 화폐를 사용했고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법률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형태까지 좌우했습니다. 화폐는 점점 쓰기 쉽고 편리한 쪽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정한 변화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도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돈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돈을 향한 인류의 분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는 나태함의 상징인 넓은 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이화폐 시스템은 돈을 악용하였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노예제, 기근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좁은 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넓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그 화폐, 세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법정화폐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법정화폐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본이제 같은 경우가 1971년에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금이랑 이제 그 찍어내는 달러가 연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데나리온이라는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를 비유해서 여기 책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데나리온과 현재의 달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법정 화폐들이 정말 이제 잘못된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고 돈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 돈의 가치가 엉망이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과정들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돈의 가치가 엉망으로 되는 과정들은 지도자들의 타락과도 되게 연관이 깊은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선거철인데 정말 공약들이 난무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을 찍어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돈을 찍어내는 것들이 짧게는 되게 경기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이게 다음 경기, 다음 사이클들이 오면 이게 경기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돈이라는 게 사실 그 얘기했던 그 데나리온 그리고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이해에서 저희가 50에서 52페이지를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돈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돈의 특성에 대해서는 또 비트코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비트코인 책에서 이미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말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그 정기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특성이 나오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돈의 특성인데 결국에 돈은 첫 번째, 돈은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규모의 문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 결국에 이제 분할이 가능하니까 아주 작은 단위인 오렌지 같은 것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집 같은 경우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 돈은 옮기기가 쉬워야 한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머니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다 디지털화 돼서 쓰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디지털 된 돈이죠. 그래서 돈은 위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은 튼튼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오렌지 같은 경우들은 돈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예전에 조개나 이런 정말 이제 돈이라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물건들 같은 경우로 돈을 대신을 하잖아요. 그럼 조개, 이런 것들은 막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고 변질되고 변식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돈은 알아보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돈의 진위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조할 수 없다. 위조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돈은 희소해야 된다. 강한 돈은 희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급량을 쉽게 조작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를 하려면 쉽게 찍어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돈의 위조와 공급량 조작 그리고 도둑질을 모두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돈의 속성 5가지, 분할 가능성, 휴대성, 내구성, 인식 가능성, 희소성이라는 이 5가지 속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속성을 갖춘 자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도 이 속성을 못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좁은 문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이 좁은 문에 비유할 수 있는 자산이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썼던 인류적으로 많이 썼던 금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좋은 자산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적립식 투자로 하면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 생각만은 아니고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스타트 데이트라고 써 있는 것들이 이게 연초거든요, 거의. 근데 이 시기들이 다 각각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이클마다 좀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이게 프리불장이었고, 불장이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불장의 중간이었고, 불장의 피크였고, 다 정말 이제 사이클 안으로 봤을 때는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100%, 2배를 달성하는 기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제 21년 1월이랑 7월로 봤을 때는 3년 정도 가까이 걸렸지만 대부분이 이제 30개월 안에서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을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년에서 2년 조금 이상 했을 때 어느 시기에 해도 내가 2배 이상은 정말 달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많으면 이제 3배, 4배를 달성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이 변동성을 모두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도 그리고 올라가도 이렇게 변동성을 먹어주면서 퍼포먼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정말 이제 2배 달성하는 게 2년 언저리에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세이빙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온체인 데이터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가격은 사실 맞추기가 힘들고, 근데 지금 장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활용한 저희의 비트세이빙의 스마트 저금통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최근 이제 25년 들어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자산이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꾸준하게 투자하시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말 1년 동안 비트코인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연초에. 근데 그냥 꾸준히 매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24년 3월
비트코인 DCA 했고 현재 25년 3월 기준으로 1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장에 저는 13%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13% 달성하고 계신 분들 많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 2배 빠진 시점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저금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저금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싸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기회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최대 2배까지 사주고 지금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0.5배로 9배 비중을 줄여주거든요. 그게 스마트 저금통이고 그게 한 16% 정도 지금 나왔네요. 그리고 스마트 저금통이랑 물타기를 좀 혼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물타기는 뭐냐면 좀 이제 저희가 매일 사는 거는 아니고요. 좀 뜨문뜨문 삽니다.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사는데 한 달에 거의 10번 내외 정도로 저희가 구매를 해주는 저금통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고객분들이 다 똑똑해지셔가지고 스마트 저금통이랑 이 물타기 혼합을 많이 해서 쓰세요. 그래서 스마트 플러스 물타기 혼합을 하면 현재 이제 기본으로 저금했으면 13%, 하지만 그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나온 22% 달성을 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스마트 플러스 물타기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샀다라고 하면 22%인 거예요. 저는 되게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장의 포모와 피어에 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책의 내용을 저희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264에서 266페이지가 사실 이 책에 대해서 그냥 그 세 페이지로 가장 잘 나타내주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며 안전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검열되지 않으며 도덕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의 도둑질이나 무절제한 정부 지출, 왜곡된 정치적 인센티브를 없앱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와 돈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시간과 일에 더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며 우리를 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빚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비트코인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타락한 우리의 화폐 제도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저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적립식 투자와 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립식 투자보다 하나 더 나간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꾸준히 정말 산다. 꾸준히 모은다.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는 이 모든 장점을 생각해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돈은 거래를 위한 수단이고 거래는 공동체에 쓸모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악한 돈은 우리를 그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게 합니다. 선한 돈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선한 돈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돈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책 첫머리에서 여러분께 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에는 아마 두려움과 불안, 탐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새롭게 이해하고 감사하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맞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책에서는 약한 돈에서 강한 돈으로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악한 돈에서 선한 돈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악하고 약한 돈이 이제 한국의 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데나리온일 수도 있고 미국의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아르헨티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미 국가들이나 돈이 계속 약해지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선한 돈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한 돈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가장 잘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돈의 저축을 많이 했었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이라는 방법은 되게 건전한 방법이고요. 저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주변에 신경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이랑 어떻게 보면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게 저축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제 모아야 되는 자산을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요. 그리고 그걸 저축이라는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모으면서 우리의 외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뭐 가까운 주변이 되겠죠. 엄마, 아빠, 와이프, 아이, 이런 가까운 주변들이랑 정말 좀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비트코인에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이 책이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이제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작가들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는 첫 번째 관세가 없죠.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세라는 거의 기조는 최근에 이제 산업의 변화를 보면, 바이든 정부 때 같은 경우는 AI랑 이제 반도체를 되게 밀었었고, 이제 AI와 반도체만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세의 기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업계에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테더가 미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래서 4월에 이제 테더에서 얘기를 했죠. 야, 우리가 너네 기준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통제를 하고 싶다는 거는, 이 통제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은 정보를 좀 명확하게 보고 싶겠죠.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뭐 채권을 이제 달러로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게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정보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물리적인 거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너네가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 내가 원할 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기업가들이 계속 끌려가잖아요. 국감 끌려가고 어디 끌려가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미국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가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고, 테더가 할 수가 있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가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라는 기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장기적인 현재 부채 상황들을 많이 해결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이제 빚을 되게 많이 어떻게 하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디 새는 구멍이 없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보면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는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찾거나,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이 가졌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미국의 그 산업들을 더 잘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성장할 것들도 너무 보여서 장기적으로 그냥 보시고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채 비율 보면은 121%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51% 정도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높은데 2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통용되는 이제 달러이니까 사실 이 부채 비율과 무관하게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부채 비율이 기존에 있었던 그 비율들보다 사상 최고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도 경각심을 가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사실 121%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 부채 비율로 이게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21%를 넘는 부채 비율의 회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걱정할 수준인 것은 맞지만 미국이 성장할 여건들을 많이 만든다면 그리고 현재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줄인다면 개선될 수 있는 수치라고 많이 보여지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빠진 거는 너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빠진 자산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업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거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정도 버틴다고? 되게 잘 버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상관계수가 사실 최근에 이제 0.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스닥과 좀 따라가는 면들이 있죠. 하지만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만 봐도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정고점에서 비하면 사실 비트는 저는 좀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최근의 관세,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나면 나스닥도 조금씩 올라갈 것도 같고요. 비트코인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페드에서 얘기하는 신호들이 있지만 5에서 6월 정도가 이제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5월은 동결이고 6월에 인하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올해 4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6월 정도 좀 이제 좋은 신호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가끔 보여드리는 장표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처럼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이제 현금 흐름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 가치로 평가를 한다면 이제 금에 그냥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은 현재 시가총액 13조 달러고요. 그리고 산업용 금이 15%, 2조 달러고,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11조 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 동일하게 50% 정도로 차지한다면 한 4억 정도는 이제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목표하는 자산이 금이기 때문에 금이 지위와 같아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금을 대체한다면 이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의 지위의 몇 % 정도를 더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비유해서 비트코인이 가진 이제 성장성들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Thanks God for 비트코인에서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저축의 반대는 소비죠. 소비입니다. 인플레이션 경제는 소비를 과도하게 조정하는 경제입니다. 돈의 구매력과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화폐는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멈췄을 때 돈을 아직 들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질주의는 사실상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태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높은 시간선호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정화폐 제도 안의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신중한 태도, 즉 낮은 시간선호는 이미 우리 안에서 사라졌고 이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경우 80% 이상의 사람이 근근히 월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지만 미래를 계획하는 공동체는 번영합니다. 약한 화폐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게 만듭니다. 약한 화폐는 가치 측정을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인 투자를 반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의 가치가 하락하며 다른 선택지인 투자는 그 자체로 별도의 직업이 될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 소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악한 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저축하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희망이 기독교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한 돈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되게 좋은 말들이 써 있고요. 이 시간 선호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시간 선호 그리고 낮은 시간 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외부의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그 SNS만 봐도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너무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소비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뭔가 쓰고 싶다라는 것들이 사실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조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학자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는 소비보다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쁘고 그리고 약하고 악한 돈보다는 강하고 선한 돈을 우리가 잘 저축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저는 마지막 구절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 그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 256이랑 257페이지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그분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만 비트코인에 끌렸고 주변 모두는 무관심했었나요? 당신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닐까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얻든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쓸모있는 것입니다. 선한 돈은 우리를 더 좋게 이끌어주는 선물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항상 인간이 만든 것을 숭배하려는 미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을 이겨내고 겸손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사실 가장 마지막 구절로 선택을 했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선하고 좋은 돈이고 우리가 저축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를 알지만 비트코인조차도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강한 돈, 비트코인을 잘 모으는 것들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 삶 속에서 사람들과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감수랑 출판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제 저는 이 책이 많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구절 읽어드리면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저축하려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희망이 기독교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한 돈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이 선한 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선한 돈,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지혜롭게 비트코인을 저축하면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크리스찬 분들만을 위한 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게 정말 선하고 강한 돈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크리스찬 버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의 속성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저는 돈의 속성 3번 정도 봤는데,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